예, 국가정보학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고 올해는 이제 마지막 강의고 어찌됐건 제가 가급적이면은 많은 내용을 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안 들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시험 문제가 원래 통상적으로 한 80%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내는 게 기본적이고, 보통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뭐랄까, 약간 좀 내가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면은 내가 추론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한 5% 정도는 누구도 풀 수 없는 거, 운으로, 만점자를 만들지 않는 게 또 출제자들의 기본적인 또 약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점자를 잘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진짜 이상한 문제를 내고, 나머지 한 서너 문제는, 한 두세 문제는 약간 추론하면 찾을 수 있고, 그런 추론 문제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추론 문제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론들을 좀 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뭐냐? 정보의 체계, 정보활동의 본질, 정보활동의 주체, 그 다음에 역사적 사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행위냐 분리행위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우리가 방첩이라든지 정보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은 한 기관에서 하면 통합형, 다른 기관에서 하면 분리형. 미국은 CIA는 정보 수집하고 FBI는 방첩하고, 우리는 국정원에서 방첩과 정보 수집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통합형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활동의 본질, 활동의 주체, 역사적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정보활동 전체, 그 다음에 방첩활동, 소극적 방첩과 적극적 방첩, 비밀공작,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작, 중군사공작,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학은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체계화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개 정보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개 없지만 미국은 17개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정보기관들이 임무가 중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하고, 인력, 예산. 사실 정보는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무형의 자산을 수집하는데 1년에 수십조 원을 돈을 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시간 지나면은 가비지가 될 수 있는데, 돈을 썼는데도 누군가가 압류를 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만 나오면 국민의 헬스를 똑바로 써야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헬스를 우리가 똑바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가비지를 모아놨다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합리성, 국가 예산, 인력, 시간, 그리고 이런 자원들을 누구가 어디에 잘 배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 국가 이익과, 우리는 사실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부와 정권이라는 걸 좀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와 정권을. 그죠? 우리가 정권을 좀 바꾼 개념으로 보긴 하지만, 어쨌든 정권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대통령이 그냥 5년짜리 월급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깨놓고 얘기하면 월급쟁이야. 5년짜리. 그런데 국가와 동일시하는 거죠. 정부와 동일시하는 거야, 대통령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자기가 만족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데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국가 이익과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안보와 정권의 안보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건전한 비판, 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도 정보기관이 수립된 지 지금 거의 이제 60년이 넘었습니다. 60년이 넘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옛날 타자기로 보고서 쓰던 걸 그냥 컴퓨터로 보고서 쓴다는 그 차이밖에 없지,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 아주 뛰어나졌거나, 뭐, 보고서 질이 아주 좋아졌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선진국들의, 정보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그 정보기관들도 경험에 의해서 자기들이 업무를 계속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정보학이라는 책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정보 강대국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활동 영역입니다. 정보활동과 방첩활동과 비밀공작입니다. 그래서 정보활동은 정보의 기획, 우리가 PNIO라고 얘기했죠. PNIO, 그죠? PNIO,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우리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올해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획, 그 다음에 첩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방첩활동은 적극적 방첩과 소극적 방첩. 적극적 방첩은 뭡니까? 거의 비밀공작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적국의 정보 수집 역량을 파악한다든지, 적국의 간첩을 체포해서 우리가 스파이, 이중 스파이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적국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 방첩입니다. 소극적 방첩은 문서, 인원, 시설, 정보통신 보안, 이런 걸 소극적 방첩이라고 그러고, 비밀공작 활동은 선전공작, 정치, 경제, 정복, 중군사 공작. 그래서 우리가 삐라를 뿌리거나 이런 게 선전공작,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다음에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정치공작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DJ 같은 경우에 박정희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나 몇 분이나 죽이지 않겠어요? 이 전두환이도 마찬가지고, 뭐 KT 공작이라서 일본에 가 있는 DJ를 강제로 납치해 와서 해내탄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미국이 나서가지고 살려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왜 DJ 살리는데 개입하냐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치 공작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공작, 경호를 해주는 거죠. 왜? 어떤 갑자기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대체할 정치 세력이 없으면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걸 정치 공작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공작, 뭐 그 나라의 어떤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죠. 경제 공작, 그 다음에 전복 공작, 정권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정권을. 그래서 선전, 정치, 경제 공작을 다 활용해서 정권을 전복하는 게 전복 공작. 중군사 공작은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거, 사람을 죽이거나 폭발을 하거나 납치를 하거나 이런 어떤 물리력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중군사 공작. 근데 비밀 공작은 비밀에 하기 때문에 뭐예요? 군복을 입지 않는다는, 군복을. 그래서 군복을 입으면 특수군사활동, 군복을 입지 않고 민간인 복장을 하면은 중군사 공작,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의 특징 이런 건 뭐 특별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활동이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제시한 거죠. 어떤 국가들은 외부 세계 자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죠, 그죠? 다른 나라의 적대적 행위를 계획하는 국가는 그들의 의도를 밝히지 않고 준비사항을 숨긴다. 예산도 숨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의 외교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주요 조약에는 협약의 준수 여부, 이런 것들. 대량 살상 무기를 파기한다고 해놓고 협약해놓고 나서 소련은 파기 안 하는데 우리만 열심히 파기하면 우리만 손해니까, 그죠? 미국만 손해니까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군사작전과 국방기획을 지원한다든지 경제정책 수립,
환경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전쟁 이런 것들이 정보기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크 앤 로엔탈입니다. 셔먼 켄터 이후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광범위하게 국가정보학의 이론들을 정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크 앤 로엔탈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전략적 위기를 회피한다. 국가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게 정보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0세기에 일어난 국가의 전략적 위기가 뭐냐 이렇게 자기가 얘기합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일본이 제정 러시아를 공격한 거죠. 41년 독일의 소련 침공, 41년 일본의 미국 탭 공격, 진주만 기습, 73년 이집트와 시리아의 이스라엘 공격, 10월 전쟁, 요키프르 전쟁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 위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순환보직이잖아요. 순환보직. 2년,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보직을 바꾸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또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2년마다, 3년마다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은 한 분야에 오랫동안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자회담 같은 것도 바보 같은 짓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북한에 가서 우리가 그 캐도 만들고 우리가 그 한전하고 해서 그때 한 1조, 2조 가까이 쏟아본 것 같아.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고, 갱수로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고 한 몇 조 쏟아부었는데 지금 다 가비지가 됐잖아요. 가비지. 그죠? 하늘로 날아갔죠. 그때도 정말 북한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바보 같은 짓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 결정, 우리가 뭐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보수정부, 진보정부 한 10년 동안 햇볕 전제, 강경책 왔다 갔다 지금 냉탕, 온탕 가고 있는 것도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의 수집 과정에 비밀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학의 연구방법입니다. 국가정보학 연구방법은 법적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설립 목적 부합하게 활동하는지, 이 활동 영역과 임무의 범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원래 미국도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까지는 뭐예요? 이전까지는 CIA가 국내 정치 활동에 개입을 했거든요. 국내 정보를 수집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국내 정보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끊임없이 또 정보기관들이 끊임없이 뭐예요? 정치 개입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죠. 댓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 구조와 기능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 CIA는 기능별로, 한국의 국정원 목표별로 있다. 미국 CIA는 수집 부서에 뭡니까?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석에도 뭡니까?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 국정원은 뭡니까? 해외 밑에 수집이 있고 분석이 있고, 북한 밑에 수집이 있고 분석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목표별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CIA는 기능별로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뭡니까? 수집 파트에 있는 애들이 유럽하고 중동하고 아프리카의 관계에서 서로 연계되는 그런 첩보들을 활용해서 분석 질을 수집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분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목표별로 있으면 수집하고 분석 같이 있으면 여 밑에 같은 국장 밑에 같은 밑에 있으면은 뭐예요? 야, 수집 똑바로 해. 너 분석 똑바로 해. 야, 우리끼리 막 담합해버리면 끝인 거죠. 내가 또 책임져야 돼. 국장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떤 내가 이 과장, 수집 과장 놈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 자식 조진들도 내 책임이고, 분석 과장이 잘못해서 조진들 내 책임이고, 그럼 내가 뭐야, 어떻게든 덮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게 한계입니다, 한계. 그 다음에 정보 순환 체계, 정보를 기획하는 과정,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
순환 단계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정보의 순환 체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기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국가정보학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 뭐 이런 것들도 가끔 시험 문제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활용 자료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 책에 쓴 자료의 95% 이상은 해외 자료입니다. 국내에 일단 자료가 없습니다. 논문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부정적인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친구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1번이 수사기관 직원이나 정보기관, 그 다음에 언론사 기자, 친구로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비밀을 다루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얘기, 가장 비밀스럽고 사적인 얘기도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 직업정신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이 끝날 거라고, 우리가 냉전 시대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면서 국가정보기관 역할이 끝날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국가정보학을 연구를 하지 않다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돼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연구 대상입니다. 정보기관의 종류와 구조와 역사, 주요 활동 영역, 정보의 본질과 체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국가정보학입니다. 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안보, 생태안보, 사이버안보. 군사는 군대에 관련된 거, 경제는 경제에 관련된 거, 사회는 뭡니까? 사회의 어떤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마약, 범죄, 테러, 이런 걸 우리가 사회안보라고 그럽니다. 생태안보는 인구 폭발, 자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생태안보. 사이버는 사이버 사회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체가, 아무리 군대가 좋아도 북한 같은 경우에 군사안보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경제가 개판이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경제는 좋은데 군대가 개판이면 지금 대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대만이 어떻게 보면 경제는 너무 좋아. TSMC 반도체도 좋고 뭐 전 세계가, 미국도 일본도 웰컴해. 그런데 군대는 뭐예요? 당나라 군대야. 뭐 일단 미국 자기들이 주적인 중국하고 싸워서 자기 국가를 지키는 능력이 없잖아요. 대만은 결정적인 거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군대 있고 열심히 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적인 중국하고 싸워서 국가를 지키는 능력이 없다는 거지. 그게 문제인가네. 이스라엘도 인구가 500만인가 밖에 안 돼도 500만, 600만 밖에 안 되지만은 자기들이 뭡니까? 5억이 넘는 아랍하고 맞짱을 뛰어서 자기들 국가를 지키려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선제 공격에서 5억의 인구를 개작살 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는 거지. 대만도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중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군사를 갖추고 있어야지. 근데 어느 날부터는 양안관계가 좀 편해지고 나서 애들 군 복무기간도 단축시키고 지금 뭐 1년도 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 전방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뭡니까? 진먼다오라든지 이런 데 최전방 같은 데 섬 같은 데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당나라 군대 된 거죠. 당나라 군대. 총도 안 쏴. 군대 안 가고. 제가 봤을 때 대만 정도 되면은 남자, 여자 다 군대 가야 돼요. 전 국민이 군인이 돼도 중국하고 맞짱 뜰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군인들 그냥 병력 완화시키니까 답이 없는 거죠.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모든 게 다 같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국가정보의 패러다임입니다. 냉전시대와 탈냉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20세기에는 냉전과 탈냉전 외에는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대를. 그래서 냉전 기간 동안에는 군사, 정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유엔이라든지 각국 정부, 국경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정보 위주, 뭐 이런 것들이 되다가 갑자기 탈냉전이 되면서 뭡니까? 야, 군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다. 경제안보, 그 다음 전염병, 테러, 국제범죄, 그 다음에 정부보다는 NGO라든지 다국적 기업들,
그 다음에 국경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민족에 대한 개념도 별로 사라지고 공개 출처 정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인간 정보보다는 기술 정보 그 다음에 뭡니까 입법부나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이 좀 더 강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은 뭡니까? 최고 정책 결정자가 필요한 정보를 생산한다. 국정원이나 CIA, MI6, 모사드, BND 이런 것들이 국가정보기관이다. 부문정보기관은 각 정부 부처 장관들이 필요한 그런 정보를 하는 이런 것들이 국가 부문정보기관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북한의 과학 걸프전 쿠웨이트도 그때 제가 알기로 91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이 뭐 우리가 그때 얼마 정도 됐을까요? 5,000달러도 됐을라나?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얘들은 거의 그때 그 당시에 아마 몇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뭐야? 그보다 훨씬 더 넘은 것 같은데 쿠웨이트가 거의 뭐 국민소득이 한 7만 달러 그 당시 넘었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뭐 몇십 배 차이 났었는데, 그 뭐 그냥, 이라크 군대에 그냥 3일 만에 그냥 다 점령당하는 그런 게 당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 대한제국과 21세기 초 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우리도 뭐 먹고 옛날에 비해서 맨발로 돌아다니고 농사 짓던 것보다는 조금 잘 먹고 살지만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렇게 뭐 좋은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조상들이 하필이면 주변 강대국이 몰려있는 이 한반도에 여기 자리를 잡아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만만한 국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그냥 동남아시아 정도 가서 살았으면 지금은 뭐 태국이라든 베트남하고도 한판 떠볼 만한데 여기서는 뭐 중국하고 우리가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없고 북한은 뭐 아니고 당연히 이겨야죠. 일본하고 우리가 맞짱떠도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러시아 놈들하고 싸워서도 안 될 것 같고 미국하고 우리가 맞짱떠도 싸울 수가 없고 사실상 이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만만한 게 북한밖에 지금. 그래서 국가정보학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래서 국가정보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억제한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성에 대한 설명을 맞지 않는 것은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다. 국가정보학만큼 실용적인 게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쭉 참고를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보의 수집, 비밀공작, 방첩 활동 뭐 다 포함되는데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맞는데 테러 진압은 누가 합니까? 경찰에서 하는 거죠. 경찰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설립 활동 뭐 이런 거 성공 실패 사례 순환 과정 정치 활동의 관여 자체가 뭡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분석하지는 않죠. 정치활동 관여를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국가안보는 여성의 인권, 인구 문제, 환경 이런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태안보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는 군대, 경제는 경제, 사회는 뭡니까? 세대 갈등이라든지 마약, 뭐 범죄 같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군사, 경제, 사회, 생태, 사이버 안보 이 부분들은 좀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이버 안보도 상당히 큰 이슈잖아요. 그죠? 사이버 안보가 큰 이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촌화는 탈냉전 시대의 대외안보 환경의 변화로 맞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된 거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테러 단체라든지 뭐 범죄 단체 이런 애들도 공격을 해대니까 상당히 좀 약화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뭐 북한만 막으면 됐지만은 NGO라든지 국제 테러나 범죄의 확산, 군비 통제로 무기 감축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학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계속 지금 문제가 국정원에도 나오고 반복돼서 나오는 게 실용적이냐 비실용적이냐입니다. 실용적이냐 비실용적이냐. 국가정보학만큼 실용적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뭡니까? 학문으로 정립이 안 됐던 거죠. 지금도 어떤 국가정보학의 학문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할 정도로 너무 실용적인 걸 다루고 있는 거죠. 특별한 이론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 정보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정보기관이 수행한 정보 활동 실패 사례를 연구하여 정보 활동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실패 사례뿐만 아니라 뭡니까? 실패 사례뿐만 아니라 성공 사례 이런 것도 다 같이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시험 처음 나오고 나서 2006년, 7년, 8년, 9년 정도까지는 요 관련된 문제들이 제법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국가들이 오늘날 국가에서 직면한 대안배 환경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이 국가 간의 전통적 경계선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약화됐다고 얘기했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국경선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고 뭐 자국기업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양키들이 주식의 60%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럼 뭐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거든, 주주.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본사는 한국에 있고, 설립자도 한국에 있고, 지금 회장도 한국에 있고, 고용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으면 전통적 경계선이 많이 사라진 거죠.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을 설명해 올바르지 않는 것은 국가정보의 성공 실패의 임무, 특별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기관만을 연구한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뭐 꼭 반드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인문학에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 빼고는, 과학 빼고는, 인문학은 100%라는 게 없거든요. 100%. 그래서 거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들을 다 연구하는 거죠. 국가정보학의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정보기관의 활동과 조정에 대한 자료가 너무 방대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용 자료가 거의 없었다고 그랬죠. 그죠? 사실상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은 국가 비밀로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지나면은 거의 다 비밀들을 공개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거든요. 공개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천안함 침몰이 몇 년도 했어요? 2010년도? 2010년도 아니에요? 천안함? 3월. 네, 천안함 객침 당한 것도 이때인데 지금 이것도 아직도 지금 뭐예요? 북한이 뭐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침몰시킨 거야? 천안함 북한이 한 거예요? 북한이죠. 월요일 1번이라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근데 의뢰 1번이 그 의뢰라는 게 그 1번 여기 1번이라 써 있는데 이게 그 뭡니까 날아가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열이 나고 이러면은 터지고 하면서 열이 나면은 유성 잉크로서는 이게 지워지는 게 사실 아닌가요? 네? 유성 잉크로서 그 1번이라고 썼다고 그러는데 펜으로. 네. 그러면 이거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뢰에. 이게 천안함이 격침된 방법이 예. 부딪혀서 격침된 게 아니라 예. 그 천안함 근처에서 어뢰가 폭발해가지고 예. 폭발시켜서 수중파. 네, 수중파를 침몰시켰어요. 그리 된 거예요? 어떻게 배운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군 보고서에서는 예. 북한 11전대 로미오급 전투함 예. 1호 어뢰를 발사해가지고 예. 격침을 시킨 걸로. 예. 예. 그러면 이제 천안함에 금방 이 친구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천안함 요 근처에서 터져갖고 이게 수중파에서 이 파손된 거예요? 아니면 얘가 직접 타격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것까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1급으로 가고 있고 2급 이게 1급 비밀이야? 그러면 이거는 1급 비밀이고 2급 비밀까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2급은 11전 그러니까 어떤 전투 세월이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예. 폭발을 시켰다. 그래서 내가 그게 조금 그래.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군인들이 40몇 명인가가 죽었는데, 40몇 명이가 그 전쟁 시기도 아닌데,
전쟁 시기도 아닌 죽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뭐 일정하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정도는 다 공개하고 어떤 뭐 그게 의뢰가 여기 맞았는지 밖에서 여기 터진 거지 그게 그렇게 진짜 국가 1급 비밀일까?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1급 비밀의 기준이 그러니까 전쟁을 유발하고 전쟁을 유발하고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외교관계 단절 아니면 그게 두 개거든. 저희 국방반원 훈령에는 예. 3급을 구하는 것이 모호한데 예. 국가 안보에 현저한 위협일 때 이거. 그거는 2급, 2급이고. 그러니까 현저한 상당한 미미한 네, 예. 구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위협일 때 1급, 예. 현저한 위협일 때 2급이고, 예. 미미한 위협일 때 3급 이렇게 그래요? 좀 되게 애매하게 나눠져. 예. 그러니까 저게 알려지면은 북한이랑 사이 안 좋아질까봐 그래서 아직 비밀인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거지. 나는 제 군대에서 제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고, 최근에 이제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지. 제가 본 2급 보고서에서는 예. 그 파편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천안함이 어떻게 천안함이 파괴된 형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뭐 무기로 누가 쏴서 한 거다. 근데 뭐 이게 뭐 어떤 현상에 의해서 한 건 거기까지는 안 나오죠. 그 사진은 예, 나도 이거 그때 육군 투스타인가 서리스타가 이 사람이 전체 그 천안함 사건 전체 이거 조사단장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책을 한 걸 썼어요. 저도 집에 있어요. 그거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료가 너무 없어요. 방대한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자료가 없는 거죠. 비밀이라고. 우리가 하면 군사기밀 탐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그죠?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우리가 죄를 받아야, 처벌을 받아요. 군사기밀 탐지할 수 없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거냐, 이거 우리가 얘기하고 찾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뭡니까? 간첩행위가 되는 거예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면은. 좀 하여튼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다. 다음 설명에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가? 국가정보기관이 정보학에 대한 연구 활발해진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과거와 다른 시각에 국가안보를 접근하였으며, 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으며,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기관에 정보 공개 요구가 늘어났다. 그래서 아까 냉전과 탈냉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뭐, 양차 대전 이후, 1차 대전 이후에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2차 대전 끝나서 바로 바뀐 게 특별한 거 없어요.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냉전에 접어드는 거고 70년대 되면 대탕서가 되면서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지. 1차 대전, 2차 대전 사이에 크게 사회적 변화라는 국제 질서가 변화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시기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냉전과 탈냉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런 쪽만 보면 다 맞습니다. 국가정보학의 의의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의 비판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거의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의 비판적 의견을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 옛날에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애들은 야 국정원 해체해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이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판은 받아들일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임무 수행, 비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다양한 시민단체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어떤 미친놈들도 있으니까 이런 건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국가정보기관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 중요한 국가정책을 우리가 지금 뒤에서도 계속 뒤에 나올 건데 뭡니까? 정책과 정보라는 영역이 있으면 뭡니까? 정책은 정보의 영역에 갈 수 있는데 정보는 뭡니까? 정책 영역에 못 들어갑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대통령은 야 국정원보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국정원장은 제가 알아서 먼저 가가지고 야 우리 이거 한판 합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공무원이 정치 중립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선도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정보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국가정보기관 생산 첩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드는 데 도움된다. 첩보의 취약점을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없는 국가정보학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정보 분석하는 기법들을 가르쳐주고 첩보 수집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보완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보완해 줄 수가. 근데 정보를 바탕으로 예. 정책을 짜는 거라면 정보가 정책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짜도 마찬가지 이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짜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와서 짜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활용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가 있을까? 옛날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북한하고 우리가 그 뭡니까 북한 고립을 심화시키자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북한 놈들이 지금 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위장 전술이다, 기만 전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국정원장이 북한하고 대화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북한 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장 전술이다. 이거 기만 전술이다. 우리가 그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대화를 하면 하자 말자 이런 얘기는 못 한다는 거죠. 그건 정책의 영역이라는 거지. 남북 대화도. 국가정보와 연구와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미진하다고 할 때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국가정보 활동은 가변성이 큰 영역이므로 학문적 영역의 기본적 요소인 보편성이 존재하기 어렵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변성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학자적 기록이나 참고자료로 남기거나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이 쉽지 않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를 금지시켰다. 과거에 비교 분석처럼 자유로운 의견에 소통이 가능한 학문 연구 대상을 인식하는 비교적 최근에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학문적인 기본적인 보편성이 존재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보편 이론적 접근, 내재적 접근, 역사적 접근, 그런 비교 역사적 접근 이런 것들은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편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권력의 2인자를 1인자가 되고 싶어요. 언제든지 1인자 목을 따고 제가 1인자가 되고 2인자는 1인자가 되고 싶은 게 욕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언제까지 쉬다발이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있다 보면 약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2인자는 밖에서 보이는 서열 10위 밖에 있는 놈은 1인자하고 가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2인자는 가서 같이 계속 밥 먹고 술 먹고 토론하다 보면 너무 약점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만 목을 따면은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다면 목을 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건 비교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다시피 둘이 술을 먹는다는 건 먹었다는 거죠, 같이. 그리고 술을 먹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하다 보면은 약점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많은 잘못된 것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요소는 존재합니다. 2인자는 항상 1인자의 목을 따고 싶어 합니다. 그 가까이 있으면 더 약점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국가정보기관이 수집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내 정치는 하면 안 됩니다. 국내 정치. 지금 이미 그건 계속 나왔습니다. 해외, 국내도 방청 관련 정보를 할 수 있는 방청기관이니까. 국가정보를 연구하는 목표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국가정보의 활동에 대한 비판 기능을 강해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뭡니까? 비판 기능을 해서 그 국가정보기관 요원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정권 안보하고는 관계 없겠죠, 그죠? 정권. 우리가 정부하고 정권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학 연구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학문학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문학이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고도의 지식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공학이라든지 이게 훨씬 더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거죠. 국가정보학이 뭐 고도의 지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 뭐 이런 얘기 계속했습니다. 비밀로 보호하니까. 국가정보에 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생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국가정보는 뭡니까? 일반 정부 부처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수반되고 비밀스러운 활동이 필요한 것은 국가정보기관이 하고 공개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일반 정부 부처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정보학에 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학술 자료가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료가 부실하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하는 거죠. 법적 제도적 접근도 어렵고 자료도 부실하고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 역할이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얘기 계속했습니다. 국가안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건안보라는 건 없습니다. 생태안보라고 있었죠. 그죠? 정치, 경제, 사회, 생태, 사이버. 정치, 경제, 사회, 생태, 사이버. 그 얘기했습니다. 군사, 경제, 사회, 생태, 사이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범죄나 테러 이런 것들은 사회안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안보, 사회 갈등 다 포함됩니다. 이데올로기를 정언을 쓴 사람 다니엘 벨입니다. 그죠? 니콜라스 네고르폰테는 디지털이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고 엘빈 토플은 삶의 물결, 셔먼 켄트는 국가정보학을 쓴 국가정보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 안보가 국민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뭡니까? 안보가 약화됐다고 얘기했죠. 특히 70년대 많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국제 테러 단체죠. 테러 단체, 중동발 테러 단체들, 검은 9월달 뭐 이런 블랙 세템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들이 자칼이라고 뭐 그런 중동 그 유럽에서 테러했던 자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1차 석유 파동 나고 나서 그 중동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또 미국하고 유럽에서 중동의 무기들을 약탈해 간다는 그런 인식들이 강해지면서 테러가 굉장히 급격하게 70년대 늘어납니다. 다음 중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공개정보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공개정보 수발도 강화하라고. 그런 공개정보는 뭡니까? 일반 정부 부처에 맡기고 비밀스러운 위험이 수반되는 비밀스러운 정보 수집에 좀 더 집중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는 국가이익을 위한 대외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국가정보할 때는 비공개, 비밀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딱 단어 하나입니다. 공개. 이게 틀린 거죠. 앞에까지 대외협력 구축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공개냐 비공개냐 여기서 틀렸습니다. 단어 하나에 꼭 답이 나옵니다. 사용자의 판단과 집행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비밀성을 갖는다. 실용적이다. 아까 얘기해서 한목적성, 실용성 얘기했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래서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비밀정보 공개는 일반인 국가정보를 이해되면 2000년대보다 뭡니까? 탈냉전 기간 동안 그때부터 뭡니까? 공개정보를 많이 비밀을 다 거의 공개하는 거죠. 미국은 30년 지나면 일단 공개합니다. 30년. 우리는 30년 지나도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공개하지 않는데, 미국은 70년대 이후로 거의 대부분이 공개하는 거죠. 우리가 쿠바 미사일 위기도 거의, 당시에 대통령이 본 보고서 그대로 다 공개합니다. 그대로 다 공개. 아주 중요한 특정 단어라든지 숫자들, 그것만 지우고 다 공개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개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씨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공개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김행욱 중앙정보부장도 파리에서 실종됐는데 시체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시체가 안 나왔으니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다. 어디 망명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하는 거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많은 부분들이 공개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냥 정보연구 스타디 인텔리전스라는 학습지 뭐 이것도 계속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얘들 개간지 비슷하게 발행합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 교수 파견 프로그램, 오피스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운영해서 실제로 미국에 거의 뭐 수십 개 대학에서 국가정보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2007년, 8년 이때 뭐 아마 많은 대학에서 국가정보학 강좌가 아마 개설됐을 텐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제법 많이 개설되어 있고 국장들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퇴직해서 가서 교환교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강의하고 뭐 이렇게들 많이 했는데 혹시 학교에서는 없었어요? 그래? 못 본 것 같아.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생겼는데 혹시 전문대학에도 그런 데는 없고요. 서울 상위권 대학은 거의 많이 생겼었거든요. 있었어요? 없어서 어쨌든 뭐 이게 국가 우리도 이리 비슷합니다. 미국하고 그런 거 보고 베끼니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학을 이해,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방법, 역할, 그다음에 어떤 트렌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계속 나왔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다른 아주 유니크한 문제가 여기서 나올 가능성 거의 높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에서 지금 국가정보학 관련 문제가 최근에는 이쪽 부분은 거의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를 쭉 읽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어, 그죠? 이것도 티슈 같은 이런 것들도 금방 뒤에서 있지만 많은 데서 지금 비치돼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없을 때는 전부 다 자기 손수건 갖고 다니거나 이렇게 했어요. 지금 손수건 갖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휴지 다 있으니까 화장실에 화장지 있으니까 옛날 화장실 앞에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 앞에 그 휴지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진짜 돈 많이 벌었거든. 그거 진짜 돈 됐어요. 그 화장지가 없었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급하면 화장지 다 샀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 거의 어렵고 그다음에 자판기 커피 자판기도 옛날에 돈 진짜 많이 됐거든요. 그 100원짜리 커피 팔아도 그게 원가 뭐 10원, 20원도 안 되니까 자판기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그 대학 도서관 앞이라든지 이런 데 자판기 깔아놓고 그 학생회에서 갈래 했는데 돈 진짜 많이 나왔어요.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그 당시 돈으로 몇천만 원씩 나왔어요. 80년대다. 100원씩 사 먹어도. 저것도만 자기 쓰는 권리금이 있죠. 다 있죠. 그거 함부로 못 넣죠. 그것도 옛날에 뭐 그 기업 같은데 공장 같은데 있는데 놀라면 노조하고 협상해서 상납해야 그 자판기 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그 학교에도 대학교에도 전부 자판기 있는 거 있다가 거기 이제 학생회에서 워낙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권 사업이니까 학생회에서 직접 관리했죠. 많은 대학에서. 그래서 그 학생회 회장이 되면 차관직 공무가 나오는 건데 거기 선거 자금도 많이 쓰죠. 학생회 선거하는데 80년대도 뭐 거의 5천만 원 1억 가까이 썼죠. 그때 등록금 얼마 안 할 때 어마어마하게 썼죠. 외국은 화장실에 그 뭐야 위에 카바 없는 거 알아요? 왜 카바가 없어요? 위에 뚜껑. 왜 카바가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이거 카바 있는데 없어요. 뚜껑 띄워서? 뚜껑 띄어간다고 카바 없애겠어요? 실수로 뚜껑이나 밀가루만 급한 사람들이 딱 뚜껑 열었는데 다시 닫힐 때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 어차피 뚜껑 덮으나 마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뭐 안이 보여야 사람들이 야 이거 뭐 깨끗하네 그냥 쓰고 안 그러면 덮어놓으면 사람들이 또 한 번 더 물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덮고 물려줘야 되는데. 왜요? 우리 펴요. 한대요. 아, 그 혹시 좀 튀면 어때? 어차피 자기도 거기 다 뭐 어차피 배서 사는데 뭐 좀 더 튀면 어때? 튀어갖고 죽은 놈 있어요? 튀어가지고 여기 화장실에 이게 물이 튀어가지고 여기에 오염돼서 거기서 공기 숨쉬고 죽은 놈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는 뭐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뭡니까 좀 뭐랄까 이 가식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사실은 화장실 뚜껑 이거 필요 없거든. 근데 막 예. 물이 날라요? 허리던데 딱딱해요. 가가 없으면 예. 겨울에 춥다던데. 아씨. 아니 좀 없고. 물이 아니에요. 그래. 모르겠어요. 차. 물이 어느 거라고 좀 관련자가 아니 우리 그냥 옛날에 외국은 그 뭐야 화장실에 공항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그 돈을 넣어야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이거 밀고 가는데 1달러짜리나 2달러짜리 동전을 넣어야만이 그 빠지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니까. 근데 그것도 이용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없어요. 이용 시간 제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동전을 넣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일단 무조건 잠기게 돼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그 노숙자들이 안에서 자요. 자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공중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따뜻하게 그냥 겨울에 자는 거예요. 그거 못 하려고 동전을 넣게 하는 거예요. 동전을요. 우리 그 트롤리도 똑같은 거지. 할인점에서 이거 끌고 가는데 그 동전을 안 놓으면 사람들이 끌고 온전히 돌아지 노숙자들 그 자기 이삿짐 차로 쓰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거 갖다 꽂으면은 돈이 튀어나오잖아요. 1달러짜리 동전이 튀어나오잖아. 우리도 지금 100원짜리가 넣잖아. 그러면 그 100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꼭 갖다 놓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것도 자기가 주스 갖고 가고 다 갖다 100원씩 뽑아내려고. 실제입니다, 실제. 옛날에 월마트하고 이런 데 처음에는 그거 안 했습니다. 무조건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끌고 다니면 돼요, 그냥. 그래서 뭐 2kg, 4kg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뭐 짐처럼 해고 집에 갖고 백야드에 갖다 놓고 그냥 뭐 화분도 올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딱 2달러짜리 딱 넣게 하니까 그런 놈들이 90몇 프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2달러 때문에. 놓고 그 빼는 그 돈 2달러 가져가려고. 화장실도 이게 안에 동전을 넣게 하면은 안에 자는 놈도 없고 안에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죠. 동전을 넣게 하면은. 그래서 외국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을 화장실 들어가려면 무조건 백화점에 있어요. 뭔가 초기 코인 캡슐 호텔 아니 그거 하고 다르죠. 돈은 튀어나와요. 나오면 튀어나와. 근데 그냥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동전이 있고 여기 꼭 볼 일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애들 들어가고 여기서 이거 뚜껑 닫고 앉아서 뭐 자는 놈도 있고 뭐 이런 하는 놈도 있으니까 안에서 나쁜 짓 하는 놈도 있고 마약하는 놈도 있고 이러니까 동전을 넣게 하는 거예요. 동전을. 참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진짜 좋아졌어요. 화장실에 화장지도 있고, 이런 거 손 닦는 이런 것들도 티슈도 갖다 놓고 너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화장실 가면 다 비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비대도 좀 좋은 거죠. 우리 뭐 미국 놈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비대도. 비대도 좀 좋은 거죠.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국 놈들이 그냥 그대로 이제 카피해갖고 해서 싸게 팔아가지고 한국 비대가 훨씬 기능이 더 다양해요. 일본 거보다. 일본은 기능이 몇 개 안 되니까 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비대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앉을 때 따뜻한 것도 한국에서 추가로 되나요? 예. 제가 아는 그 대림이라고 이렇게 곰 그리지 있잖아요. 그 대림요비인데 제가 여기 가서 컨설팅하고 비대 만드는 거 비대하고 벨기 만드는 공장도 다 가봤어요.
예. 타일하고 비대하고 변기하고 똑같이 그거 다 하거든요. 같이 하는데 대림요업이 우리나라 제일 커요. 대림이 제일 큰데 그 곰이 있는 거. 근데 그래도 재미있는 게 곰이 옛날에는 대가리를 쳐갖고 여기 뭐 뭔가 묶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곰이 이제 많이 이렇게 대가리를 쳐들고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오래된 화장실 가면 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쓴 화장실 곰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차이 몰라요? 봤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게 이제 2세에서 3세로 경영이 넘어가면서 3세 손자가 물려받아가지고 그 CI를 Corporate Identity라고 하는데 CI를 바꾸면서 그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해석 안 좋아요. 실제 그게 있으면 뭔가 묻고 해야 되는데 다 묻고 이제 서 있으니까 뭘 게 없는 거야. 이것도 중요하게 솜씨가 바뀐 거랑 똑같이 해서 호랑이 그림도 보면은 호랑이가 입을 닫은 그림하고 입을 벌린 그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많던가요? 표현 어느 게 많았어요. 보니까 호랑이 그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호랑이 어디선가는 뭐 아무 때나 이 그림 그런데 호랑이가 있는데 입을 벌리갖고 이렇게 벌리는 놈이 많아요. 아니면 입 닫고 딱 이렇게 그리는 놈이 많아요. 요즘에 왜 입을 닫고 있어? 겁먹으려고 그래. 하고 입을 크게 벌려고 상대를 딱 취합을 해야 입을 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따오게 그런 네모 부대로 기계화사단 부대만큼 호랑인데 입을 벌리고 있다. 이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일단은 뭡니까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상대 자기도 겁을 주지만 걔가 짖고 과음을 지르는 거는 상대 나도 겁을 먹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입을 일단 다물어야 입을 다무는 게 훨씬 더 위압적이에요. 입을 벌리는 것보다. 또 이게 대가리를 숙여갖고 뭔가 먹고 있어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대가리를 들고 이제 다 나는 배부르다 하는 순간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냥 구라치는 게 아니고. 풍수, 요번에 요즘 뭐 파묘가 그런 거 하는데 저도 풍수를 좀 오래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풍수지리를 하고 생활 풍수, 그 홍콩 같은데 이런데 싱가포르는 은하 땅이 좋고 하니까 그 집들 그 위치에 따라서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가격차가 10배씩 납니다. 그래서 가운데 뻥 뚫려가지고 그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여기 보면 용산에 그 아모레 퍼시픽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물이 그죠? 요 전체 다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안 봤어요? 아모레 퍼시픽 용산에 그쪽에 용산역에서 저쪽 쪽으로 마포 쪽으로 보면은 그 큰 건물 있는 거 그게 아모레 퍼시픽 본사거든요. 한참 설화수하고 화장품 잘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돈 벌 때 치는 거거든. 근데 이 가운데가 다 비어 있어요. 안 보면. 우리가 별로 안 좋은 땅이에요. 반도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반도는요. 한계가 있어요. 자, 국가 정보학입니다. 국가 정보의 기능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유래와 정의,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이런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프랑스어 적정에 대한 모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이걸 받아다가 일본이 뭐예요? 일본이 자기들이 다른 나라 서양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국에도 가보고 전 세계 다 돌아다니 보는 거죠. 대표단을 파견해서 영국에 보니까 시왕이 있어. 우리도 왕제도를 천황제도를 유지해도 괜찮겠구나. 프랑스 가보니까 이놈들이 뭐예요? 굉장히 국민 개병제, 징병제 해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 지역별로 딱 어느 놈 나이 되면 딱딱 그 징집도 하고 훈련도 딱 체계적으로 하고. 그래서 군대 제도는 어디입니까? 프랑스. 그 다음에 법은 독일, 과학기술은 미국,
일본이 그 좋은 점만 싹 보고하고 자기들이 매주신해가지고 개화 정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정보라는 용어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쓰다가 왔고, 일반인들은 인포메이션을 정보라고 하는데, 정보 전문가는 인포메이션은 첩보, 얘들은 날리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텔리전스, 지능이란 말도 많이 써요. 지능. 그죠? AI, 그죠? 인공지능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인텔리전스, 그죠? 지능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즈덤이고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입니다. 셔먼, 켄터, 슐스키, 심스, 로엔탈 뭐 이런 사람을 많이 떠들어댔는데 어쨌든 뭐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셔먼, 켄터 이것만 그냥 외우면 되면 나머지는 찍는 거죠. 어쩔 방법 없으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셔먼, 켄터의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데이터는 역사적 사실이나 각종 자료 신호, 인포메이션은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 기업이나 정부 공개 보고서, 목적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수입된 것들.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는 정책적 목적을 갖고 분석 평가된 지식, 그 다음에 국가정보 판단보고서나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인텔리전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인텔리전스를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보의 질은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은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명료성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럼 명료성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다 모아보니까 4개가 거의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더라.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4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더라. 5개입니까? 4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효용입니다. 효용. 내가 뭔가를 소비해서 느끼는 만족도, 이걸 효용이라고 그럽니다. 시각, 배고플 때 빵을 먹는 거. 소유, 빵이 한 개보다 10개, 20개, 1000개 있으면 더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통제, 내가 빵을 내가 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날 책상 위에 쌓아놓고 아무나 가서 주워가는 것보다는 내가 나눠줄 수 있으면 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껏 금고에 빵이 들어있기보다는 그냥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게 훨씬 더 내가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태, 네모난 빵보다는 둥근 빵이 더 맛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걸 행태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용, 5가지 효용입니다. 정보의 가치는 비밀성, 단순성, 연관성, 차별성, 공통성, 뭐 절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소, 우선순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정보의 분류입니다.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국가정보와 국가부문정보, 국가정보는 최고 정책결정의 대통령, 국가부문정보는 장관급, 정책정보와 안보정보, 사용 목적에 따라 정책 수립안에 쓰면은 정책정보, 안보를 관련된 것은 안보정보, 대상 지역에 따라 국내와 해외. 셔먼 켄터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기본정보, 현현정보, 판단정보. 기본정보는 과거에 대한 거, 현현정보는 현재, 판단정보는 미래. 과거 기본정보에서 현현정보에 흘러간 트렌드를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정보, 판단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케빈 스택은 기본, 현형, 전략정보, 예측정보. 그래서 켄트의 판단정보와 스택의 예측정보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략정보는 현형정보의 일종이다. 리첼스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과학기술.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과학기술. 그 다음에 수집활동에 따라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전략정보와 국방정보, 전략정보와 전술정보. 전술정보는 전투소열과 군사 능력에 관련 정보를 전술정보. 전략정보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것. 전술정보는 단기적이고 지역적이고 단기적인 뭡니까? 단편적인 것, 단편적이고 이런 것들이 전술정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문 시험 문제는 이거 제법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국정원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양의 전략가, 뭐 손자라든지 클라우제위츠라든지 통수강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되면 통수강령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일본이 동서양의 모든 전략서들을 자기 연구해서 자기들이 만든 책인데 옛날에 태평양 전쟁 때까지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이게 자기들 군사 비밀로 관리하는 그런 책인데 지금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방위청에서 공개해서 편찬한 책들인데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괜찮은 책입니다. 저도 이거 사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정보는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라고 한 사람은 켄트입니다. 셰먼 켄트가 되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분석 행태에 따라서 셰먼 켄트는 기본 정보, 현행 정보, 판단 정보, 정책 정보가 아니죠, 그죠? 정책 정보, 안보 정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요소별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기술, 사용자 수준에 따라 국가와 국가 부문 정보, 대상 지역에 따라서 국내와 국외 정보, 아까 쭉 분류한 그 내용들입니다. 질적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적시성, 적합성, 정확성, 객관성, 합리성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합리성. 허용 가치를 가진 정보의 허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간, 통제, 소유, 접근, 행태, 역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역사, 그죠? 역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셰먼 켄트가 정보를 분석 행태에 따라 분류했는데 기본 정보, 현현 정보, 판단 정보. 기본 정보, 현현 정보, 판단 정보. 분석 행태에 따라 기본 정보, 현현 정보, 판단 정보를 구분한 사람은 셰먼 켄트입니다. 2006년, 7년, 8년도 계속 이 문제만 나왔습니다. 셰먼 켄트의 정보 3중성과 관련된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중성이라는 뭔가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3중성이란 지식이면서 조직이면서 활동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서의 정보, 조직으로서의 정보, 활동으로서의 정보. 이 얘기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의 물방구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거죠. 케빈 스택의 전략 정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행 정보라고 얘기했죠. 판단 정보가 아니라, 그죠? 예측 정보가 판단 정보와 같고, 전략 정보 정보는 현행 정보 일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정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알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입니다. 최대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을 공개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정보의 질적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객관성, 정확성, 적시성, 효용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효용은 별도라고 얘기했죠. 질적 요건 4가지 있고 효용은 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효용이라는 것은 내가 소비해서 느끼는 만족도, 그걸 효용이라고 그럽니다.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셰먼 켄트입니다. 그죠? 켄트. 제퍼리 일체선 요소에 따라 보는 기본 정보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현행 정보는 누굽니까? 켄트. 국가정보의 효용에 대해서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그래서 국내 노사분장의 정당 간의 경쟁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치정보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책 수립 단계에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고 군사작전이나 테러, 국가정책 이런 겁니다. 국내의 노사분쟁이나 정당 간의 경쟁, 야당을 괴롭히거나 야당보다 더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를 얘기했습니다. 군대의 전력구조라든지 전투소열은 뭡니까? 전술정보입니다. 전술정보. 전투소열은 뭐예요? 우리 1개 소대에는 몇 개 분대가 있지? 3개 분대가 있고 1개 중대는 4개 분대가 있어? 어디 당나라 군대야? 본부소대. 본부소대? 1개 소대에는 몇 분대? 네, 4개 분대. 4개 분대? 소대 본부 1, 2, 3부대. 그래요? 네. 소대 본부로 있고 1, 2, 3부대 1, 2, 3분대가 있어요? 네. 소대 본부에 통신병 대장. 소대 분대장하고 통신병하고 그럼 2명인데 1개 분대야? 본부 분대장. 그래? 네, 그 본부 분대장이 K3 사수 분대. 1개 분대는 몇 명이에요? 10명. 10명이에요. 그럼 1개 소대가 40명인가? 아마 40명. 40명.
이게 전투소리예요. 이게 소대 후에 중대가 또 몇 개가 있고 또 중대 후에 대대가 뭐 어떻게 되고 뭐 기계가 중대가 있고 뭐 소대가 사단 뭐 이런 걸 전투소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배치 우리가 몇 사단 어디 있고 몇 사단 어디 있고 몇 사단 어디 있고 이걸 갖다 전투소리라고 합니다. 전투소리. 전투서열은 군대의 구성, 배치, 병력. 그뭐 다 얘기했죠, 그죠? 한 소대가 몇 명인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얘기했습니다. 군대의 구성, 배치, 어디에 되어 있느냐, 사단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병력이 몇 명이냐. 옛날에 그 91년 걸프전 때, 그때 이라크가 자기들이 사단이 50개 사단이라고 그랬어. 50개 사단. 50개가 한 60개 정도 사단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새끼들 한 100만 명 되는구나 해갖고, 미국이 사막에 폭풍 작전하면서, 그때 미국도 몇십만 명을 다 그 사막 끌어 모았어요. 딱 정작 가보니까 이라크 사단이 10,000명밖에 안 되네요. 10,000명.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단은 한 2만 명으로 보는데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부러 이제 허세를 부리려고 사람 숫자를 늘린 거죠. 다음 중 국정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은 뭐 특정 목적에 평가된 가운데 단순한 사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된 것도 인포메이션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도 인포메이션입니다. 인텔리전스는 정책적 목적. 그래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요 비교는 거의 시험 문제 매년 거의 출제가 됩니다.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단기적이고 지역적인 거 이런 걸 전술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술정보 일반 정보와 국가정보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개인이나 기업도 예산과 조직만 갖춘다면 국가정보를 다룰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정부만이 국가만이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정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성. 적합성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데 맞는 거. 적시성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가져오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객관성은 주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오른쪽 사람인데 북한 놈들은 미친 놈들이다 모든 이런 식으로 모든 보고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것들입니다. 켄트가 주장한 정보에 대한 설명은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대상 지역대 국내와 국외 분석 형태다 기본 해명 판단 정보 요소에 따라는 분류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리첼슨 제프리 리첼슨이 요소에 따라 분류했다고 그랬죠, 그죠? 국가안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존하면서 군사안보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군사와 경제안보가 다 같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경제안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걸프전 당시의 쿠웨이트라든지 북한의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사실상은 우리가 군사안보를 아무리 잘 지킨도 소용이 없는 거죠.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둘 다 같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전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치 군사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탈냉전 되면서 경제 안보를 중시하지만은 아무리 잘 살아도 뭐예요? 탱크 밀고 들어와서 까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대만이 아무리 잘 산다고 까부로 쏴도 중국 놈들이 그냥 점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야만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야만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푸틴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야만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저는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보는 본질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소유권과 분리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정보를 가르쳐도 해서 이 친구한테 내 소유권과 관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형성, 그죠? 무형성,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물건은 내가 주면은 끝나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정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정보에 사용하는 정보와 일반인이 사용하는 정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뉴스나 기사 지식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각종 역사 사실, 자료, 신호는 데이터, 신문기사, 방송, 이거는 인포메이션. 국가정보 판단은 인텔리전스. 이 얘기 했습니다. 계속. 그죠?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는 계속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소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과학, 기술.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과학, 기술. 이게 예수했습니다. 그죠? 요소에 따라 군사정보와 민간정보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을 했습니다. 그죠?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정보기관은 최고 정책 결정자, 부문정보기관은 정부 부처가 필요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법부의 검사, 판사는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되지만 정보기관 요원은 그렇지 않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정보기관들이 훨씬 더 신원 조회가 까다롭죠. 셔먼 켄터의 정보에 대한 설명은 올바른 것은 판단 정보는 평가, 예측 정보로 추론과 평가가 중요하다. 해녕 정보는 국가 정보 판단은 뭡니까? 판단 정보죠. 판단 정보, 그죠? 북한 정보는 적대국에 대한 정보가 국내가 아니라 우리는 해외 정보죠, 그죠? 해외 정보죠. 판단 정보는 미래에 대한 사회가 예측 정보, 국가 일일 정보, 국가 일일 정보, 데일리라는 것 뜻이 보니까 뭐예요? 해녕 정보죠, 데일리. D가 들어가면 해녕 정보입니다. 정보와 첩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국가적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텔리전스. 국가적 목적을. 그래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계속 시험 문제 나와요. 요소별에 부르는 정치, 경제, 군사, 판단 정보, 분석 행태에 따라서, 분석 행태에 따라서 기본 정보, 해년 정보, 판단 정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보와 첩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첩보는 적시성이 요구되지 않으나 정보는 첩보든 정보든 뭡니까? 적시성이 요구되는 거죠. 이미 시기를 놓친 첩보는 뭡니까? 분석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분석할 가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목적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는 국가정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국가안보죠. 국가안보.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가 있다는 거죠.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국가안보.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 없는 데이터나 의미 숫자나 진호를 데이터, 의도를 가지고 수집한 거 인포메이션, 정책적 목적을 가진 거는 인텔리전스. 똑같습니다. 문제를 내는 행태만 조금 달라진 거죠.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는 뭡니까?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포메이션에 대한 지금 얘기죠.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정보의 특징과 적시성, 정확성, 주관성하고는 관계없고 객관성. 질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시성, 적합성, 정확성, 객관성, 적응성하고는 관계없겠죠. 적응성, 그죠?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전략 정보에 대한 설명은 뭡니까? 군사작전 내에 수행한 작전 계획은 뭡니까? 전술 정보. 정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정보는 특수 목적의 수집에 가공된 지식. 이거는 뭡니까? 첩보죠, 첩보. 첩보인 것 같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정보를 생산할 경영에 활용한다. 아니네, 그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은 정보를 생산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죠? 특수 목적, 정책적 목적, 특수 목적, 일반 목적. 상당히 조금 애매하네요. 특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특수 목적. 개방성이 있다. 그래서 기업은 정보를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죠? 특수 목적. 조금 애매하네. 첩보와 정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죠. 첩보는 목적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수집하는 사실이다. 얘기했습니다. 정보는 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어디를 할 수 있습니까? 정부부처도 할 수 있는 게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수집하지만은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부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첩보는 각종 통계자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이터. 수집된 첩보를 통해서 도출한다. 정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셔먼 켄트가 주장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지식임의 조직임의 활동이다. 지식임의
지식임의 조직임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전략정보와 전술정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정책을 수집하면 전략정보가 거시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니까 전략정보가 필요하겠죠. 전술정보는 지금 내가 사단 병력들이 나가서 작전하는데 지금 당장 앞에 적이 몇 명 있는데 얘들 어떻게 섬멸할 것인가 이런 데 필요한 거고 전체적으로 저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 아니면 영토를 점령하겠다 하면 전략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전략정보가. 정보는 지식임의 조직임의 활동이다 얘기한 사람은 켄터. 계속 시험문이 나오죠. 계속. 정보를 정의한 학자들에 대한 설명은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외울 수가 없고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설명은 올바르지 않는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포메이션. 정책적 목적을 갖는 것은 인텔리전스. 일반 목적성을 가진 것은 인포메이션. 두 개를 좀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적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맹요성, 관계성, 적시성, 적합성, 적실성, 정확성, 객관성, 맹요성 같은 것도 클레어리티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뭡니까? 뭐가 수집되고 뭐가 분석했는지 뭐 이런 부분도 구분해 주는 걸 우리 클레어리티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도 누군가는 그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적실성이 좀 뭔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런 거하고 관계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 이것도 군무원 시험 문제인데 이거는 거의 뭐 국정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셔먼 켄트 정보의 삼중성, 지식임의 조직임의 활동이다. 삼중성, 지식임의 조직임의 활동이다. 무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보와 첩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첩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보 자체가 특보의 타당성을 하는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첩보를 통해서 분석해서 정보를 생산할 뿐이지 생산된 정보를 가지고 첩보가 타당한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첩보는 목적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수집된 사실. 아까 뉴스, 신문, 기사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정책적 목적을 가지면 정보. 개인이나 단체가 수집하는 건 첩보. 국가가 하면은 정보. 국가 정보기관도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일반 부처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단정보, 기본 정보의 정보 분석 기초로 활용한다. 해명정보, 판단정보의 분석 결과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야, 얘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천안함을 폭발하는데 북한 놈들이 일본 어뢰를 쐈는데 맞았는지 뭐 아니면 밖에서 터졌는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밖에서 터졌는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지. 판단. 내가 왜 침몰했는지 판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판단. 정보 분석 결과. 해병대는 그러면 뭐야? 모든 상륙작전하면 배는 누가 모는 거예요? 해군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해병대는 갖고 있는 배는 없어요? 해병대 탑재까지만. 탑재되는 차량하고 그까지만 쓰는 거고. 탑재 기능까지만. 예. 그 배 운항하거나 그러면 다르구나. 해군이 다 실어다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천안 이런 게 사실 저희는 관심사가 아닌 게 그런 어뢰 이런 게 일단 동력이 안 되니까. 예. 지금 해군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배를 갖고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병대도. 해병대는 딱 그 K만 딱 있어. 3년 장갑차까지는. 예. 그거 외에 없어. 없어요? 해군이 이제 다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분석 결과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죠? 국가정보에 대한 발언인식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 국가정보의 새로운 영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러, 범죄, 산업정보 활동, 마약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사이버 범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새로운 이슈가 오히려 더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북한 놈들이 지금 뭐 군사활동하고 어떻게 보면 미사일을 동해서 쐈는지 안 쐈는지보다 사람들 관심 있는 거는 우리 그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영역의 정보활동을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안보로 경제 안보도 중요하지만 전통적 군사 안보에 대한 정보 활동의 지속성도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그죠? 군사 안보도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정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켄트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쭉 얘기했습니다. 리첼슨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울 수 없습니다. 정보에 대한 로버트슨의 주장을 완성하게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정보를 제대로 정의하자면 국가, 비밀, 수집, 분석, 의도 등의 용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 없다면 정보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넣어보는 국익.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야. 왜냐하면 국익이 없다면 정보기관이 존재해. 국익하고 좀 그거하고 좀 관계가 없는 거고. 첩보를 또 한번 넣어보는 첩보. 이 제일 먼저 제일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첩보는 국가보다 훨씬 아래 단위의 그 개념인데 앞에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공작도 조금 애매하고 공작이 없으면 정보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 위협이다. 위협, 국가 위기, 뭐 위협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국의 위협이고 왜냐하면 적국의 위협이 없다면 정보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적도 있고 멀리 있는 적도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적도 있고 멀리 있는 적도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위협인데 이게 뭐 작년에 뜬금없이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뭐 저도 좀 근데 뭐 이런 뜬금없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단어 넣어서 그냥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하나씩 끼워서 시간.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한번 읽으면은 내가 10초 내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는 이제 하나씩 끼워봐서 좀 시간을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의 기능과 이해 부분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정보의 질적 요건들, 그 다음에 주요 학자들이 얘기한 정보의 분류.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셔먼 켄트하고 리첼슨이 얘기한 정도,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 얘기한 정의까지 우리가 다 외우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문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찍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셔먼 켄트하고 리첼슨만 외워서 커버하면은 확률적으로 90% 이상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가장 먼저 외워야 할 인물이 셔먼 켄트. 켄트밖에 없습니다. 켄트. 나머지 사람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저도 안 외웁니다. 저도 안 외웁니다. 몇십 년을 했지만 저도 안 외웁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두 번째까지 외워야 되겠다고 하면 로엔탈이 두 번째. 마크 앤 로엔탈, 예,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그런 문제들은 보통 군무원 5급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5급. 군무원도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 5급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은 9급 문제고, 좀 글자가 조금 있고 길다 싶으면 7급 문제고. 그래서 국정원은 7급이기 때문에 군무원 7급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아주 길게 문장이 너무 길고 많은 것들은 거의 5급 문제입니다. 5급.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공부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 시험 준비하면서는. 없으면은 국가정보학은 어차피 남아있는 내용들도 다 앞부분에 이론 좀 더 한 번 더 정리하고 문제들 한 번 더 풀어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12주 동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통 통상적으로 북한이 3월, 4월 달에 북한의 어떤 노동당의 권력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그게 커런트 이슈로 시험 문제에 포함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북한의 뭐 권력 서열이 갑자기 변화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도 지금 뭐 작년에 소련에 러시아에 지금 포탄 공급하고 무기에서 얘들이 지금 석유하고 이것저것 뭐 물자 밀가루하고 보급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뭐 풍족하다고 그래. 굉장히 너무 좋대요. 북한이 지금 사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들이 갑자기 뭐 숙청하거나 권력 서열이 변화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내부에 혼란이 있거나 경제가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권력 서열 변화가 갑자기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국가정보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은 좀 공부하다가 애매한 거 있으면 정리해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갖고 오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기출 문제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나와서 그냥 암기해서 그냥 외워서 나온 얘기들을 전달해 준 것을 보고 뭐 복기를 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참고사항일 뿐이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국정원도 공개하지 않지만은 군무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직률, 공무원 정보직률도 이런 걸 공개를 못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유일합니다. 유일해. 모든 지금 시험 과목들은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정보학하고 정보사회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국가안보상 중요하다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실용적인 행동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많이 남을 때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최근에 예. 그 1월에 북한 군부에서 예. 박정천이 다시 퇴임해서 예. 그 박정천이 그 도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그렇게 인물이 다시 힘을 얻게 됐다고 한 작년 12월에서 올해 예. 8월쯤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미시적인 거는 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완전히 그렇게 생각이 많이 바뀐 것다 이런 거. 예. 예.